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평생을 얼음성 같은 성공 속에 갇혀 정작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온기를 잊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한 여자와 그녀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거짓말을 시작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기억은 모래알처럼 흩어지지만 가슴에 새겨진 사랑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의 드라마 눈물의 여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보석을 뿌려놓은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인숙은 통유리 너머의 풍경을 무심한 눈길로 바라보며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온기가 손끝에 닿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차가운 기운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70평생을 얼음성 같은 성공 속에 살아온 그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 불렀고 그녀가 일구어낸 자산의 무게만큼이나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40년을 함께한 남편 정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거실 한 구석에서 돋보기를 쓰고 낡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신문 넘기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울 뿐이었습니다. 인숙은 문득 정우의 굽은 등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 사이가 되었던가. 젊은 시절 단칸방에서 식은 밥을 나눠 먹으면서도 까르르 웃음꽃을 피우던 그 시절의 정우는 이제 기억 속에만 존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머릿속을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인숙을 덮쳤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지더니 방금 자신이 무엇을 하려 했는지조차 가물가물해졌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인숙은 이를 악물고 통증을 견뎠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증상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었습니다. 알츠하이머. 평생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자기 자신을 조금씩 잃어버리는 이 병은 사형 선고보다 더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차가 다 식었네. 좀 데워다 줄까? 정우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숙은 신경질적으로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챙강 하는 소리가 거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해요. 당신은 당신 일이나 신경 써요. 날 선 말투가 나갔지만 사실 인숙은 두려웠습니다. 방금 정우의 얼굴을 보며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이 사람이 누구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깊은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인숙은 서둘러 침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당당하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이미 낙엽처럼 바스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장대 서랍 깊숙이 숨겨둔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지켜온 자존심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아무에게도 특히 남편과 아들에게는 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여왕이어야 했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통증은 잦아들었지만 대신 지독한 고독이 밀려왔습니다. 인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을 보았습니다. 정우가 얼마 전 사다 놓은 꽃이었습니다. 꽃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꽃을 보며 인숙은 처음으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베갯니들 적시며 얼음성처럼 단단했던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숙은 평소보다 일찍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 목록과 유언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맑을 때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아들 지우는 벌써부터 사업 확장을 핑계로 유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인숙은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내 인생을 쉽게 내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서류 위에 적힌 글자들이 하나둘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눈을 비볐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손길을 잡는 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정우는 문 밖에서 인숙의 거친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아내의 병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랍 속에 숨겨둔 약봉지, 가끔씩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눈빛, 그리고 예전과는 다른 서툰 몸짓들. 정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내의 성격을 잘 알기에 모른 척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동정을 받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수가 미안하다. 내가 조금 더 일찍 내 마음을 알아줬어야 했는데. 정우는 문고리를 잡으려다 다시 손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그저 곁을 지켜주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위태로운 동행은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일상 아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인숙은 기억의 벼랑 끝에서 버티고 있었고 정우는 그 아래에서 그물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해보지 못한 세월이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인숙의 기억이 모두 지워지기 전에 정우는 반드시 전해야 할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의 여름 가난했지만 찬란했던 그날의 약속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의 두꺼운 실크 커튼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대리석 바닥 위에 길게 누웠습니다. 강인숙은 눈을 떴지만 한동안 천장에 달린 화려한 샹들리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흘린 눈물 때문인지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입안은 바짝 마른 모래를 머금은 듯 텁텁했습니다. 평소라면 기계처럼 일어나 정해진 루틴대로 하루를 시작했겠지만 오늘 아침은 머릿속에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것처럼 모든 것이 불투명했습니다. 인숙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언제나 완벽하게 관리되는 전시장 같았습니다. 먼지 하나 앉지 않은 가구들과 차가운 광택을 내는 주방. 가전들 사이에서 인숙은 습관적으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뻗는 순간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마시려고 했는지, 아니, 물을 마시려던 것인지, 우유를 찾으려던 것인지조차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주방 한쪽에서 기분 좋은 달걀 프라이 냄새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도우미 아주머니의 손길이 닿은 정갈한 냄새와는 어딘지 다른 조금은 투박하고 진한 향기였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을 것 같던 남편. 정우가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습니다. 일어났어? 당신 좋아하는 황태 해장국 좀 끓여봤어. 마침 아주머니도 쉬는 날이라 내가 실력 좀 발휘했지. 정우는 허허 웃으며 국자를 들고 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웃음은 평소처럼 너그러웠지만 인숙의 눈에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보일 듯 말 듯 했습니다. 인숙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 안 하던 짓을 해요? 그냥 빵이나 한 조각 먹으면 되는데 집안의 음식 냄새 베개 왜 이래요?
그녀의 말투는 평소처럼 독설로 가득했지만 사실 그것은 자신의 당혹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였습니다. 정우는 아내의 날 선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식탁 의자를 정중하게 빼주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좋아하는 백화점 꽃집에 새 꽃 들어오는 날이잖아. 든든하게 먹고 같이 나가보려고. 당신 요즘 통 외출도 안 해서 답답할 것 같기도 하고. 인숙은 숟가락을 들여다 멈췄습니다. 오늘이 새 꽃이 들어오는 날이라는 사실을 정우가 알고 있다는 것이 뜻밖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꽃을 좋아한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던 남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럴까? 혹시 내 병을 눈치챈 건가? 그래서 나를 동정하는 건가? 의구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인숙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이번엔 손끝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으로 콩자반을 집으려 할 때마다 콩알은 미끄러운 대리석 바닥을 구르듯 쟁반 위를 굴러다녔습니다. 평소라면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웠을 사소한 동작이 이제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인숙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치심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정우가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숟가락을 들어 인숙의 밥 위에 콩자반과 잘 익은 김치 한 점을 얹어주었습니다. 이 집 김치가 올해 유독 시원하게 잘 익었네. 한번 먹어봐. 당신 입맛에 딱 맞을 거야. 정우는 아내의 흔들리는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밥그릇에만 집중하며 묵묵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인숙은 남편이 내민 김치를 씹으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우연일 거야. 저 사람이 알 리가 없지.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선 백화점 길에서도 정우의 낯선 친절은 계속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운전기사에게 핸들을 맡기고 뒷좌석에서 서로 각자의 휴대전화만 바라봤을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는 인숙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라디오 채널을 찾아 틀어주었고 오른쪽 창가로 강렬한 오전 햇살이 내리쬐자 말없이 차창에 햇빛 가리개를 내려주었습니다. 인숙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40년 전 정우의 낡은 중고차 조수석에 앉아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에어컨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아 창문을 열고 달렸지만 바람에 실려오던 아카시아 향기와 정우의 투박한 손등을 보며 마냥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이 차 안의 공기는 그때와 닮아 있었습니다. 억지로 꾸며낸 친절이 아니라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진심이 비로소 고개를 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백화점 꽃집에 도착하자 화려한 수국과 향긋한 장미들이 인숙을 반겼습니다. 꽃 향기를 맡자 인숙에 굳어있던 마음도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 꽃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인숙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머릿속에 그려졌던 오늘 꼭 사고 싶었던 그 꽃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기 분홍색인데 끝이 약간 말린 꽃 말이에요. 지난번에 내가 찜해둔. 인숙은 점원에게 설명하려 했지만 단어는 입안에서 맴돌 뿐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고 인숙의 얼굴은 순식간에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여왕이라 불리며 평생을 당당하게 살았던 그녀에게 꽃 이름 하나. 기억하지 못하는 현재의 모습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 있는 라넌큘러스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이 작년 이맘때 거실 창가에 두면 예쁘겠다고 했던 거 말이야. 내가 기억하고 있었지.
뒤따라온 정우가 인숙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점원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원은 역시 사장님 기억력이 대단하시네요. 이 꽃이 요즘 제일 인기예요. 라며 꽃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숙은 멍하니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우는 마치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아니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인 것처럼 그녀의 무너진 자존심을 말없이 세워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인숙은 참았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 오늘 정말 이상해요.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요?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더 불안하잖아요. 인숙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지만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신호 대기 중에 잠시 차를 멈추고 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연민과 함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애틋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인숙아, 그냥 이제 우리도 나이가 들었잖아. 앞만 보고 사느라 우리가 놓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귀한 줄 알아야 하는데 그걸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래. 정우의 말은 인숙의 심장을 툭 하고 건드렸습니다. 미안하다는 그 짧은 한마디가 평생을 쌓아온 원망의 벽에 작은 균열을 냈습니다. 인숙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정우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자신의 병을 알고 동정하는 것인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화탓해지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인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일기장에 적을 문장을 골랐습니다. 라넌큘러스. 남편이 이름을 기억해 주었다. 그가 내 이름을 잊지 않기를, 나도 그의 이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같은 시각 서재에서 정우는 암 환자 커뮤니티에 접속해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영양제와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좋은 식단을 꼼꼼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아내의 병원 기록지와 함께 자신의 이름이 적힌 대학병원의 췌장암, 사기 진단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지붕 아래에서 서로 다른 절망을 품고 있었지만 그 절망을 이겨내려는 노력만큼은 하나의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지독한 고독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가느다란 끈을 놓지 않으려 애쓰는 노부부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인숙의 세상은 이제 불이 꺼진 복도를 걷는 것처럼 자주 어두워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손에 쥐고 있던 안경을 찾아온 집안을 헤매는가 하면 평생을 써온 현관 비밀번호가 떠오르지 않아 문 앞에서 한참을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숙의 가슴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아주 오래전의 기억들은 오히려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라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곤 했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얼음성 위에서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녀에게 과거의 기억은 도망치고 싶은 빈곤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보, 우리 그 시장 골목에 아직도 그 국수집이 있을까요? 왜 우리 큰애 가졌을 때 당신이 주머니 털어서 사줬던 그 멸치 국수 말이요. 점심 식사 도중 인숙이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내뱉은 말에 정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우는 놀란 기색을 감추며 부드럽게 되물었습니다. 시장 골목이라면 우리 처음 살던 그 남루했던 동네 국수집 말이야? 인숙은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빈틈없던 재벌가 여주인의 날 선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그리움에 젖은 한 여자의 얼굴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길로 인숙을 데리고 서울 변두리의 낡은 시장을 찾았습니다.
고층 빌딩 숲을 지나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으로 들어서자 인숙의 눈빛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여기에요. 저 전봇대 옆에 있던 낡은 만두집 기억나요? 당신이 월급날이면 고기만두 한 봉지를 신문지에 싸서 가슴에 품고 뛰어오던 곳. 인숙은 정우의 팔짱을 꽉 끼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아내의 느린 보폭에 맞춰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재개발의 풍파 속에서도 용케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작은 국수집을 찾아냈습니다. 낡은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비릿하면서도 구수한 멸치 육수의 진한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40년 전 돈 한 푼 아끼려 국수 한 그릇을 시켜 인숙에게 몰아주고 정우는 맹물만 들이켜던 그곳이었습니다. 인숙은 투박한 양은 냄비에 담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땐 이 국수 한 그릇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성찬이었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았을까요? 이런 소박한 행복을 다 잊어버릴 만큼. 인숙은 국수를 한 젓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맛은 예전만 못할지 몰라도 그 시절의 공기와 온도가 온몸을 감싸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우의 주름진 손등 위에 자신의 가냘픈 손을 포개었습니다. 미안해요, 정우 씨. 내가 너무 성공에만 매달려 사느라. 당신이 이렇게 늙어가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예쁜 추억을 가졌다는 것도 잊고 살았어. 인숙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정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기억 속에 자신이 아직 정우 씨라는 다정한 호칭으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마주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여자의 기억 속에 남은 마지막 한 조각의 나라도 끝까지 지켜내겠노라고. 하지만 행복은 짧고 불안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국수집을 나와 활기찬 시장통을 걷던 중 인숙이 갑자기 정우의 손을 놓치고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색감의 한복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춘 인숙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초점을 잃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지? 곁에 있던 그 남자는 누구였더라? 방금 전까지 정우와 나누었던 다정한 대화도 이곳에 왜 왔는지도 모두 하얀 안개 속으로 지워져 버렸습니다. 정우는 미친 듯이 시장을 뒤졌습니다. 인숙아, 인숙아.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절규가 시장통의 소음에 묻혔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자신의 몸속에서 자라나는 암세포의 통증보다 아내를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훨씬 더 컸습니다. 한참을 미친 사람처럼 헤맨 끝에 정우는 골목 어귀 쓰레기 더미 옆에서 멍하니 서 있는 인숙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어린아이처럼 몸을 떨며 길 잃은 영혼 같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 괜찮아. 이제 집에 가자. 정우가 달려가 인숙을 와락 품에 안았습니다. 인숙은 한참을 멍하니 정우를 바라보다가 서서히 눈에 생기가 돌아오며 안도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어디 갔었어?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줄 알았단 말이야. 인숙은 정우의 낡은 코트 자락을 꼭 붙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기억을 잃은 것임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인숙은 정우의 어깨에 기대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정우는 백미러로 잠든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조용히 의조렸습니다. 괜찮아, 인숙아.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기억하면 돼. 내가 잃어버린 조각들, 내가 다 모아서 보석함에 넣어둘게. 내 인생이 절대 허무하지 않았다는 걸 내가 증명할게.
그날 밤 정우는 아내의 병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유언장과 재산 신탁 서류들을 다시 꺼내 검토했습니다. 아들 지훈이 인숙의 상태를 눈치채고 비정한 발톱을 드러내기 전에 그녀의 남은 생을 보호할 철갑을 서둘러 입혀야 했습니다. 정우는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올 때마다 입술을 깨물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신의 죽음보다 아내의 망각이 더 두려웠던 남자는 이제 스스로가 지워질 준비를 하면서도 아내의 기억을 지탱할 지지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조각나고 흩어지고 있었지만 그 조각들을 잇는 정우의 사랑만은 점점 더 선명하고 단단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위태로운 동행은 오히려 하나의 완성된 풍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숙의 집안의 감도는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정장 차림으로 꼿꼿이 앉아있는 아들. 지훈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억눌린 욕망이 뒤섞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의 무리한 투자로 사업이 위기에 처하자 어머니가 평생을 일구어온 재산에 노골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인숙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가죽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거칠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신규 프로젝트 건입니다. 여기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만 해주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벌써 며칠째 검토만 하신다고 미루시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네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인숙은 떨리는 손등을 가리기 위해 찻잔을 든 채 탁자 아래로 손을 숨겼습니다. 서류 위에 적힌 까만 글자들이 마치 개미떼처럼 춤을 추듯 흩어지고 겹쳐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큰 공포는 방금 지훈이 열변을 토하며 설명한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이 단 1초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숙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눈을 가늘게 뜨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내용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서명부터 하라는 거냐? 내가 너를 그렇게 경솔하게 가르쳤어? 이 사업의 리스크가 뭔지 다시 한번 말해봐라. 지훈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리스크요? 방금 전에도 그리고 어제도 3번이나 상세히 설명해 드렸잖아요. 어머니 혹시 요즘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회사 내에서도 어머니가 가끔 사람을 못 알아보신다거나 엉뚱한 말씀을 하신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지훈의 날카로운 질문은 인숙의 가장 아픈 곳을 후벼 팠습니다. 인숙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지자 지훈은 승기를 잡았다는 듯 소파 앞으로 몸을 바짝 밀착하며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괜한 고집 피우지 마시고 이제 저한테 다 맡기세요. 정신이 예전 같지 않으신 거 저도 다 압니다. 효도하는 셈치고 제가 다 관리해 드릴 테니 도장만 찍으세요. 그게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훈의 눈에는 이제 부모에 대한 존경심 대신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의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인숙을 위한 따뜻한 생강차를 준비하던 정우가 서둘러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우는 인숙의 곁에 바짝 붙어 앉아 그녀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우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온기가 인숙의 떨림을 간신히 억눌러 주었습니다. 정우는 지훈을 향해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는 서슬퍼런 눈빛으로 호통을 쳤습니다. 지훈아, 내 어머니가 피곤하시다는데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사업이 급해도 도가 있는 법이지. 이 서류는 내가 나중에 정밀하게 읽어보고 어머니께 다시 말씀드릴 테니 오늘은 그만 돌아가거라. 내 집에서 내 아내를 몰아세우는 꼴은 더 이상 못 보겠다. 정우의 예상치 못한 강경한 태도에 지훈은 입술을 깨물며 일어섰습니다.
평소 순종적이기만 하던 아버지가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못마땅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까지 왜 이러세요? 어머니 상태 아버지가 옆에서 보시니 제일 잘 아시잖아요. 이대로 두면 어머니가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진다고요. 지우는 분을 이기지 못한 채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지훈이 떠난 자리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인숙은 지훈의 구두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숨을 죽이고 있다가 이내 정우의 팔을 붙잡고 무너지듯 쓰러졌습니다. 정우 씨, 저 아이가 내 병을 확신하고 있어요. 내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야. 내가 일군 이 모든 것들이 저 비정한 자식의 손에 넘어가 산산조각 나는 걸 보느니 차라리 여기서 멈추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인숙의 목소리는 비참한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인숙의 머릿속을 스치는 지독한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망상과 피해의식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숙은 갑자기 자신을 붙잡고 있던 정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잠깐, 당신도 사실은 지훈이랑 한패인 거 아니에요? 당신이 내 곁을 지키는 척하면서 뒤로는 지훈이랑 짜고 나를 요양원에 가두려는 거 아니냐고. 당신도 내 재산이 탐나서 이러는 거지. 말해봐요. 인숙의 눈에는 이제 불신과 증오가 가득 찼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었던 남편에게 던지는 말치고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정우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돌변에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인숙의 거친 비난과 폭언을 묵묵히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인숙아, 진정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배신하겠어. 내 마음 알잖아. 정우가 다가가려 하자 인숙은 거실 장식장에 놓인 화병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다 똑같은 놈들이야. 아무도 못 믿어. 인숙은 서재로 달려들어가 문을 안으로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어두운 서재에 홀로 남은 인숙은 책상 위에 놓인 유언장을 품에 안고 웅크려 앉았습니다. 세상에 오직 자신뿐이라는 지독한 고립감이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기억이 사라질수록 인숙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며 스스로를 차가운 얼음 감옥 안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서재 문 밖에서 정우는 문고리에 이마를 기댄 채 소리 없이 어깨를 들먹였습니다. 아내의 모진 독설보다 그녀가 어둠 속에서 겪고 있을 그 지독한 공포와 외로움이 더 아프게 가슴을 후벼 팠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자신의 코트 주머니 속에 든 대학병원의 정밀 검사 결과지와 마약성 진통제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미 정우는 지훈이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비선 변호사를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상태였습니다. 인숙아, 조금만 더 견뎌줘. 당신이 나를 의심하고 증오해도 좋아. 하지만 당신의 존엄만큼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킬 거야. 정우는 가슴을 찌르는 암세포의 통증을 견디며 나지막이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우는 아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것은 인숙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법적 방어막을 구축하는 동시에 자신의 남은 생을 정리하는 은밀하고도 처절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폭풍전야의 고요한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에서 각기 다른 절망의 심연을 헤매며 긴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인숙의 불신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산불처럼 그녀의 이성을 태워버렸습니다. 서재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근 채 며칠을 시금 전폐하던 그녀는 남편 정우가 병원 진료를 위해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몰래 거실로 나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정우가 아들 지훈과 공모하여 자신을 강제로 요양원에 격리하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망상이 괴물처럼 몸집을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정우의 개인 서재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든 배신의 증거를 찾아야만 이 지독한 불안에서 벗어날 것 같았습니다. 책상 서랍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인숙은 화장대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봐두었던 여분의 열쇠를 기억해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고 돌리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와 낡은 가죽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인숙은 드디어 꼬리를 잡았네. 라고 중얼거리며 차가운 승리감에 젖어 서류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들은 그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삶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재산 신탁 계약서와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서였습니다. 인숙은 눈을 가늘게 뜨고 깨알 같은 법률 용어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자산뿐만 아니라 인숙의 지분까지도 아대 지훈이 함부로 처분하거나 양도받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법적인 빗장을 걸어두고 있었습니다. 신탁의 유일한 수익자는 강인숙 한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정우는 아들의 탐욕으로부터 아내를 지키기 위해 이미 유능한 변호인단을 꾸려 비밀리에 법적 공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인숙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을 배신하려 한다고 믿었던 남편이 사실은 아들의 비정한 손길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홀로 거대한 방패가 되어 비바람을 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서류들 밑에 깔린 작은 종이 뭉치와 낡은 수첩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숙의 것이 아닌 박정우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대학병원의 정밀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췌장암 사기간 전이 확인 글자가 눈앞에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숙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어 몇 번이고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정한 의학 용어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이미 현대의학으로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깊어진 상태였으며 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인숙은 떨리는 손으로 정우의 가죽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정우가 매일매일 아내의 상태를 관찰하며 적어 내려간 눈물겨운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4월 12일 오늘 아침 인숙이가 내 얼굴을 멍하니 보더니 누구세요? 라고 물었다. 심장이 도려나가는 것 같았지만 최대한 다정하게 웃으며 당신이 평생 사랑한 남편 정우라고 말해주었다. 내 몸속에서 암세포가 요동치는 통증보다 아내의 눈동자 속에서 내 존재가 지워지는 이 망각의 고통이 훨씬 더 아프다. 내가 떠나기 전까지 인숙이가 나를 한 번만 더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건 나의 지나친 욕심일까? 5월 3일 인숙이가 나를 의심하며 독서를 내뱉었다. 지훈이와 한패가 아니냐며 소리를 지르는 그 사람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나는 문 밖에서 울 수밖에 없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 나는 당신에게 나쁜 남편이 되어야만 한다. 내가 죽고 나면 지훈이가 당신의 존엄을 짓밟지 못하도록 법적 절차를 서둘러야겠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신이시여, 부디 저 사람의 기억보다 나의 숨이 조금만 더 길게 허락되기를. 인숙은 수첩을 가슴에 품고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정우를 몰아세우고 의심하고 잔인한 비수를 꽂는 동안 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오직 아내의 앞날만을 걱정하며 소리 없는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려한 성공의 상징이었던 얼음성은 이제 그녀의 자책감과 미안함으로 인해 뜨겁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어록 소리와 함께 정우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얼굴은 수척해졌고 어깨는 예전보다 훨씬 굽어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서류와 수첩을 든 채 넋이 나간 듯 울고 있는 인숙을 발견한 정우는 당황하며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여보. 인숙아, 이걸 왜? 정우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습니다. 인숙은 정우의 마른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평소엔 미처 느끼지 못했던 남편의 손등이 앙상한 뼈만 남은 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우 씨, 왜 말 안 했어요? 왜 바보같이 혼자 이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나한테 온갖 욕까지 먹어가면서 왜 그랬어? 인숙은 정우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정우는 아내의 야윈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참았던 눈물이 고여 인숙의 머리카락 위로 떨어졌습니다. 당신 기억 속에 아프고 초라한 남편보다는 끝까지 든든하게 당신을 지켜준 남편으로 남고 싶었어. 당신 기억이 하나둘씩 지워지는데 내 마지막 모습까지 병든 모습이면 안 되잖아. 나는 당신의 영원한 영웅이고 싶었으니까. 정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평온함과 한결같은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가운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놓칠세라 꼭 껴안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두 사람의 머리 위에서 부서졌고 거실 구석에 놓인 라넌큘러스 꽃 향기가 애틋하게 피어올랐습니다. 평생을 돈과 성공이라는 성벽을 쌓으며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왔지만 무너져가는 육체와 지워져가는 기억 사이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시간은 기적처럼 소중해졌습니다. 인숙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기억이 허락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우의 아내로서 그의 마지막 길을 따뜻하게 배웅하겠노라고. 그리고 정우는 다짐했습니다.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인숙의 존엄과 기억을 지키는 헌신적인 파수꾼이 되겠노라고. 지독한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슬픔보다 깊고 강인한 사랑의 진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위태롭던 삶은 이제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고결한 의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비밀을 확인한 그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거나 날 서 있지 않았습니다. 인숙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정우 씨의 얼굴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만큼은 그 사람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아내로 살게 해주세요. 기억은 여전히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지만 정우를 향한 연민과 사랑만큼은 심장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인숙은 제일 먼저 아들 지훈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아들은 여전히 어머니의 안색을 살피며 서류 가방 속의 탐욕을 버리지 못한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인숙은 떨리는 손을 탁자 아래에서 꽉 맞잡고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서슬퍼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내 병을 알고 있다는 거 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내가 기억을 잃는다고 해서 내 인생의 가치와 존엄까지 너에게 내어주는 것은 아니야. 인숙은 정우가 미리 준비해둔 재산 신탁 서류들을 지훈의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탐욕으로부터 나를 그리고 이 집안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보아라. 그리고 내 아버지가 지금 자신의 생명을 깎아가며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인숙의 목소리가 끝내 떨렸습니다. 지훈은 서류를 훑어내려가다 멈칫했습니다. 아버지 박정우의 췌장암 사기 진단서와 오직 어머니만을 위해 설계된 철저한 법적 방어막을 번갈아 보던 지훈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정말입니까? 왜 저한테 한마디도? 지훈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다가가 아들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지훈아,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부모가 자식을 믿는 마음을 잃으면 그건 평생 채울 길이 없단다. 어머니가 기억을 다 잃기 전에 너는 효도가 아니라 진심 어린 용서를 먼저 구해야 할 거다. 정우의 담담하면서도 위험 있는 꾸짖음에 지훈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강한 여왕으로만 군림했던 어머니의 앙상한 손과 묵묵히 그 곁을 지키며 자신의 죽음조차 아내를 위한 도구로 쓰려던 아버지의 구분 등 그제야 지훈은 자신이 탐내던 것이 얼마나 더덥고 비천한 것이었는지 깨닫고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지훈이 떠난 자리, 폭풍이 지나간 바다처럼 고요해진 거실에서 부부는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인숙은 정우의 마른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정우 씨, 우리 이제 다 내려놔요. 그동안 앞만 보고 성공이라는 성벽을 쌓느라 정작 우리 마음의 뜰을 한 번도 돌보지 못했잖아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단 하루일지 한 달일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서로의 눈동자 속에 머물러요. 두 사람은 거창한 버킷리스트 대신 서로의 영혼을 위로하는 작별의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여행이 아니라 매일 아침 서로에게 고마웠던 일 10가지 말해주기, 햇살 좋은 오후에 손잡고 정원 산책하기, 그리고 인숙의 기억이 더 흐려지기 전에 서로의 모습을 카메라가 아닌 가슴으로 찍어주기 같은 소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정우는 극심한 통증이 몰려올 때마다 마약성 진통제를 삼키며 인숙을 위해 직접 요리를 배웠습니다.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황태 해장국을 끓이고 서툰 솜씨로 나물을 무치며 그는 비로소 남편이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인숙은 정우의 항암 치료 날이면 병원 복도에서 그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당신이 준 그 싸구려 인조장미꽃. 사실 나 그거 버리지 않고 서랍 깊숙한 곳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인숙의 고백에 정우는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기억은 가끔 길을 잃고 인숙을 낯선 어둠 속에 가두었지만 그때마다 정우는 인숙의 등대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아내의 초점이 흐려지면 그는 조용히 클래식 라디오를 틀어주거나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라넌큘러스 꽃 향기를 맡게 해주며 그녀의 의식을 현실로 이끌어왔습니다. 어느 햇살 부신 오후 정우는 마당 한 구석에 작은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인숙이 이름을 잊어버려 속상해했던 라넌큘러스를 가득 심었습니다. 인숙아, 이 꽃말이 뭔지 알아? 당신은 매력적입니다 라는 뜻이래. 내 눈엔 당신이 40년 전 단칸방에서 수줍게 웃던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고귀해. 인숙은 꽃밭 앞에 쪼그리고 앉아 흐드러지게 핀 분홍빛 꽃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알츠하이머의 공포도 췌장암이라는 죽음의 그림자도 두 사람을 갈라놓지 못했습니다. 슬픔과 병마 속에서 피어난 꽃이었지만 그 향기는 어느 때보다 진하고 달콤하게 온 집안을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비로소 인생의 황혼에서 가장 눈부신 진짜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진심으로 어루만지며 눈물로 피워낸 사랑의 꽃이 두 사람의 남은 생을 환한 빛으로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깊은 가을로 접어들어 정원의 라넌큘러스 꽃잎들도 하나둘 땅으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강인숙의 기억 또한 그 낙엽들처럼 속수무책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고 평생을 함께한 정우를 친절한 아저씨 혹은 나를 지켜주는 사람 정도로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정우가 곁에 있을 때면
인숙의 눈빛은 호수처럼 잔잔해졌고 그의 손을 잡으면 영문 모를 안도감에 젖어들곤 했습니다. 정우의 시간은 더욱 빠르게 모래시계 아래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중단한 그의 몸은 앙상하게 말라갔지만 아내를 바라보는 눈동자만큼은 마지막 촛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핏기 없는 얼굴을 정성껏 다독이며 인숙에게 보여줄 마지막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인숙아, 오늘 날씨가 참 좋다. 우리 정원 한 바퀴 돌까? 정우의 목소리는 이제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평생을 다해 지켜온 사랑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어느 고요한 오후 갑자기 그녀의 눈동자가 평소와는 다르게 맑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가끔 찾아온다는 임종전의 명료함 혹은 기적 같은 기억의 회복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인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 정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야윈 뺨, 그리고 고통을 참느라 살짝 일그러진 눈가. 인숙은 그 모든 흔적이 오직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새겨진 훈장임을 비로소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인숙은 떨리는 손을 뻗어 정우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정우 씨, 나의 정우 씨.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나지막한 부름에 정우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인숙의 눈에 서린 깊은 애정과 슬픔을 마주한 순간 정우는 직감했습니다. 아내가 다시 돌아왔음을,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 허락된 마지막 인사임을. 인수가 기억나는 거야? 나를 알아보겠어? 정우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인숙은 대답 대신 정우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혼자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걷게 해서. 나를 지키느라 당신 몸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나는 내 어둠 속에만 숨어 있었어. 정말 미안해요, 여보. 인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정우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우는 온 힘을 다해 인숙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니야, 인숙아. 당신을 지키는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행복한 순간이었어. 당신이 내 이름을 잊어도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었으니 우리 사랑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어. 이제 울지 마. 나는 당신 덕분에 참 멋진 생을 살았어. 정우는 아내의 귓가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지나온 40년의 세월을 짧은 침묵 속에 갈무리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인숙이 깊은 잠에 든 것을 확인한 후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작은 상자를 인숙의 일기장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정우는 침대에 누워 인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찬란한 보름달이 떠올라 방안을 은빛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아내의 고른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인수가 꽃잎은 지지만 향기는 영원히 남는단다. 사랑해. 그것이 이 세상에서 남긴 정우의 마지막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인숙은 옆자리의 차가운 기운에 눈을 떴습니다. 다시 흐릿해진 기억 속에서도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지독한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인숙은 정우를 찾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평온한 얼굴로 먼 여행을 떠난 뒤였습니다. 인숙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음조차 잊어버린 듯 멍하니 정우의 곁을 지키던 그녀는 책상 위에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말린 라넌큘러스 꽃잎들과 함께 정우의 목소리가 담긴 보이스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이제는 들을 수 없는 남편의 따뜻한 목소리가 방 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인수가, 혹시 오늘 아침에 내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도 당황하지 마. 내가 이 꽃잎들 속에 내 마음을 다 담아두었으니까. 꽃향기를 맡을 때마다, 바람이 당신 머리카락을 스칠 때마다 내가 당신 곁에 있다고 믿어줘. 당신은 평생 나의 여왕이었고 내 유일한 사랑이었어. 우리 다시 만나는 날 내가 먼저 당신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이름을 불러줄게.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줘.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정우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인숙의 눈에서 멈추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가슴이 기억하는 사랑은 지워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인숙은 남편이 남긴 말린 꽃잎을 소중히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아들 지우는 부모님의 유산을 정리하여 정우인숙 치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알츠하이머와 암으로 고통받는 노부부들을 지원하는 이 재단은 두 사람이 남긴 헌신적인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아들 지우는 매주 어머니 인숙을 모시고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인숙은 이제 정우의 얼굴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하지만 묘소 옆에 활짝 핀 라넌큘러스를 볼 때면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중얼거립니다. 참 예쁘다. 꼭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해주던 누군가의 미소 같아. 그들이 남긴 사랑의 향기는 남겨진 이들의 가슴 속에서 더 크고 아름다운 꽃으로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기억보다 강한 것은 사랑이며 죽음보다 깊은 것은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준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지지 않는 전설이 되어 세상의 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